책은 94페이지 피시고요. 요거 할 겁니다. 안 지우신 거. 그래서 책에는 수요의 변화 요인하고 공급의 변화 요인을 따로따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실 거 아까 번호랑 이어서 갑니다. 세 번째 거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격 이외의 요인을 배울 건데, 이 내용이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그 중에서 이제 수요의 증가 요인은 우리 책 94페이지에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 그래서 공급의 증가 요인은 101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두 개를 따로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수요의 증가 요인과 공급의 증가 요인을 묶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요 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요 표에 있는 것만 아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소 요인은 따로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증가 요인을 거꾸로 다 뒤집으면 뭐다? 감소 요인인 거고, 공급의 증가 요인도 거꾸로 다 뒤집으면 감소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감소 요인은 따로 설명 안 하고 우리는 증가 요인들을 공부하시고 그걸 거꾸로 뒤집으시면 되는데, 그 요인들을 크게 셋으로 묶어서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는 수요한테만 영향을 주거나 공급한테만 영향을 줘서 수요와 공급에 따로따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영향을 주면서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또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건 똑같은데 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기다 쓸 내용들은 수요만 증가시킬 뿐 공급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얘기고, 거꾸로 여기다 쓸 거는 공급한테만 영향을 줄 뿐 수요에는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다 공통적으로 쓸 내용들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수요도 증가하면서 공급도 증가하는 거. 그 다음 여기다 쓸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 건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공급은 어떻게 할 거? 감소시킬 거. 그 다음 여기다 쓸 거는 공급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수요는 감소시킬 걸 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개 정도 될 텐데 그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만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득의 증가예요. 즉 구매력이 커지면 그만큼 가격은 변함이 없더라도 수요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증가합니다. 근데 모든 재화가 다 그런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배우실 정상재라는 재화일 때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물건을 살 수요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자 수가 늘어나는 걸 인구가 늘었다, 또는 뭐 핵가족화가 발생했다, 결혼이 증가한다, 이혼이 증가한다,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수요와 공급, 수요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당연히 그 물건에 대한 수요도 누구의 변화가 없더라도,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늘어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 가격 이외의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들에는 대표적인 게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하면 그만큼 똑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내가 남기는 이윤이 커지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물건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인 생산 요소의 가격이 어떻게 되면 하락을 하면, 즉 빵 만드는 데 들어가는 밀가루 값이 떨어지면 빵 만드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서 비용이 감소하니까 공급이 증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 어떻게 되면 향상되면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그만큼 양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연히 공급을 하는 공급자의 수가 어떻게 되면 늘어나면 공급량도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아파트 건설업체 수가 늘었다, 그럼 공급자 수가 늘은 거니까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급량은 어떻게 될 거예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수요한테만 영향을 주는 거와 공급한테만 영향을 주는 거 따로따로 기억하세요. 따로따로.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에 첫 번째는 세금이에요. 세금. 또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주면? 감면, 깎아주면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해야 되는 세금은 사는 사람이 내는 것도 있고 파는 사람이 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수요 공급 둘 다 어떻게 될 거다?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출 받아서 집을 사거나 집을 지을 때 그 대출 이자율, 즉 대출 이자율이 하락하면 그만큼 돈 빌리기가 어떻게 되니까 쉬워지니까 수요도 공급도 둘 다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돈을 빌려줄 때 빌려주는 돈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게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의 크기를 제한하는 원리에 LTV라는 것도 있고 DTI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비율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수요 공급 둘 다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주택 보조금.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이때 보조금은 집을 사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집을 짓는 사람한테도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조금 받은 사람들은 그 돈 받아서 집 사러 갈 테고 집 지으러 갈 테니까 수요 공급 둘 다 늘어날 수 있을 거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집을 못 사게 또는 집을 못 짓게 뭘 했다가 규제를 했다가 그 규제를 어떻게 된다면 완화시켜 준다면 수요와 공급은 둘 다 어떻게 될 거다?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요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공급도 같이 증가시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런 말들이 나오면 수요 곡선도 움직이면서 동시에 공급 곡선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나오면 수요 곡선만 움직이는 거고 얘네들이 나오면 공급 곡선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영향을 주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의 첫 번째는 가격이 실제로 오르면 안 돼요. 왜냐면 가격이 오르면 이건 가격이 변한 거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가 돼서 수요곡선상의 점만 움직입니다. 근데 가격이 실제로 오른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면 얘는 실제로 가격이 변한 건 아니지만 가격이 비싸질 거로 생각이 되니까 수요자들은 어떨 테고 오르기 전에 빨리 사놓으려고 할 테니까 수요가 증가. 동시에 공급자들은 비싸진 다음에 팔아먹어야 되니까 공급은 감소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수요는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은 감소합니다. 그럼 거꾸로 가격이 실제로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백화점 세일한대요. 오늘 백화점 가 안 가? 안 가고 다음 주에 갈 거예요. 왜? 떨어지고 나서 사야 되니까. 그래서 수요는 오히려 어떻게 될 테고? 감소. 반대로 공급은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치워야 되니까 공급은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영향을 줄 때 그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련제라는 재화의 가격 변화예요. 관련제라고 하는 재화의 가격 변화입니다. 그럼 이거를 공부하면서 당연히 의문이 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누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했어요. 가격이 실제로 변한 거예요. 얘처럼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아니라 아예 정말 변한 겁니다. 근데 가격이 변했는데도 이걸 수요량의 변화로 안 보고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로 보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우리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서 수요곡선상에 점이 움직인다고 배웠으니까. 근데 얘는 가격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가격이 변한 거로 안 보고 뭐로 본다?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한 거로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수요 또는 공급이 변한다라고 할 때, 즉 수요량의 변화 또는 공급량의 변화를 할 때는 그 수요량 변환, 공급량 변환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만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 그 수요량 변환 또는 공급량 변환 재화의 가격은 변함이 없고 그거와 일정한 관련제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라는 재화와 B라는 재화 두 개가 있을 때 A라는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A라는 재화의 수요량이 변할 때만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고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고, 지금은 이 A의 가격은 변함이 없고 누가 변했다는 거예요? B라고 하는 또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서 A의 수요량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변했지만 수요량 변한 그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뭐로 취급한다? 가격 이외의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제라고 하는 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체제라는 것도 있고 보완제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대체제 가격은 상승하고, 그리고 대체제 가격은 상승하고 보완제 가격은
하락할 때 수요는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은 감소합니다. 근데 이 관련제는 공급에도 있기 때문에 공급에서도 대체제라는 재화와 보완제라는 재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니까 대체제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보완제 가격은 상승할 때 공급은 어떻게 되면서 증가하면서 동시에 수요는 감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조용해진 이유가 뭐예요? 헷갈리니까. 지금 보니까 대체제, 보완제,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고 보완제 가격은 하락할 때 수요는 어떻게 된대요? 증가한대요. 그럼 이거랑 거꾸로 되는 게 공급의 증가라고 그랬죠? 여기서만. 이건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려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대체제는 하락, 보완제는 상승하면 되죠. 지금 이것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 또 있지. 요 두 개를 거꾸로 뒤집으면 수요의 증가율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수요의 감소율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려면 대체제는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보완제는 상승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급의 증가율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공급의 감소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되니까 대체제는 가격이 하락하고 대체제는 가격이 상승하고 보완제는 가격이 하락하면 되죠. 이래서 조용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공부할 때 대체제 보완제 해서 설명해야 될 게 몇 개나 있는 거예요? 4개나. 그럼 안 헷갈리면 비정상이에요. 헷갈리는 게 정상이요. 그럼 안 헷갈리는 방법은 뭐예요? 이것저것 여러 개 알고 있어서 헷갈리면 하나만 알고 계세요. 하나만. 그래서 얘랑 어떠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아. 이 두 개가 똑같잖아요. 지금 수요의 증가율하고 공급의 감소율이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외우세요. 이거 하나. 대체제 가격이 오르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어떻게 되면서 증가하면서 공급은 감소한다.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내가 외운 걸 냈어요. A와 B라는 두 개의 재화가 대체제인데 A의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대체제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외운 거니까 뭐라고 답하시면 돼?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라고 답하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내가 안 해온 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 A와 B는 대체제 관계인데 A의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대체제 가격 하락은 내가 외운 거 안 해온 거? 안 해온 거. 내가 외우라는 건 뭐니까? 대체제 가격 오르고 보완제 가격 하락할 때만 외우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안 해온 거니까 외운 걸 거꾸로 뒤집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요? 수요가 감소하거나 또는 공급이 증가하거나를 찾으면 되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항상 요 외운 거 하나 갖고 다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를 외우셔라. 대체제 가격이 오르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은 감소한다. 이건 외워두시라는 거죠. 그러면 자, 그걸 외웠다 치고 문제 풀 때는 사실 이거 외워서 푸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걔 중에는 꼭 어떤 분들이 있어. 왜요? 라고 묻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관련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직까지는 수요만 갖고 설명할게요. 공급까지 설명하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관련제는 수요만 일단 설명을 합니다. 보니까 관련제에는 재화가 두 종류 있다는 거죠. 누구랑 누구? 대체제라고 하는 애와 보완제라고 하는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제 개념이 알 필요가 있잖아요. 대체제라는 건 두 재화가 두 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재화가 서로 어떤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용도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나 효용 면에서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두 개를 어떻게 해도 되는 거, 대체, 바꿔도 되는 재화, 바꿀 수 있는 재화를 뭐라 부른다? 대체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대체제 나오면 무조건 누구랑 누구를 생각한다? 아파트랑 빌라를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와 빌라는 용도도 비슷하고, 물론 투자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가격이 조금 차이는 나죠. 근데 효용이 비슷하고 이래서 이 두 개를 대체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건 요 빌라라는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증가한대요. 수요의 증가율을 우리는 외웠으니까. 그러면 빌라의 수요가 증가한답니다. 누가 변해서? 빌라 가격은 변함이 없고 빌라와 무슨 관계에 있는? 대체제 관계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되면서? 상승하면서 빌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외우라고 한 게 그거니까. 왜 그런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럼 왜 그런가 한번 봐요.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빌라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아파트는 누구예요? 빌라의 대체제예요, 대체제.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건 빌라 입장에서 보면 대체제 가격이 오른 겁니다. 빌라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빌라는 조금 이따 보고 아파트부터 해결하자는 거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면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고 방금 전 시간에 무슨 법칙에서? 수요 법칙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수요 법칙이 성립한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번역하면 빌라와 대체제 관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파트를 안 산다는 얘기는 그거와 똑같은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재화인 누구를? 빌라를 그만큼 많이 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 쏙 빼버리고 요 가운데 있는 거 쏙 빼버리고 대체제 가격이 어떻게 되면 상승을 하면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 때 아파트와 빌라가 대체제 관계일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빌라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풀 때 대체제, 아파트와 빌라가 대체제라는데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갔다니까 아 사람들은 아파트의 수요를 줄이겠구나. 그래서 빌라의 수요는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찾을 시간 없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물은 게 뭐니까 대체제 가격 상승을 물었으니까 대체제 가격 오르면 무조건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렇게 푸시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건 이렇게 하는 거고. 보완제는 개념이 역시나 재화가 두 개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별도로 소비해도 돼요. 따로따로 소비해도 되는데 같이 소비할 때 얘는 수요의 얘기니까 같이 소비할 때 내가 느끼는 효용이 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 증가할 수 있는 거. 두 개를 같이 쓸 때 효용이 더 커지는 재화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예로는 치킨하고 맥주를 설명할 거랬어요. 치킨하고 맥주.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맥주 수요가 늘어난대요. 맥주 가격이 변해서가 아니라 맥주와 무슨 관계에 있는? 보완제 관계에 있는 치킨의 가격이 어떻게 되면서? 떨어지면서. 보완제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치킨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 치킨이라는 건 맥주 입장에서 보면 같이 쓸수록 좋은 재화인 뭐다? 맥주의 보완제라는 거예요, 보완제. 그럼 맥주 입장에서 보면 보완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긴 거죠. 그럼 보완제 가격이 떨어지면 맥주는 조금 이따 보시고 치킨의 수요부터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럼 치킨의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해요. 수업 끝나고 집에 갔더니 아파트 현관에 치킨집 새로 개업했다고 2만원 하는 치킨을 7,000원에 판대요. 오늘 점심 오후에 간식은 뭐요? 치킨이야, 치킨. 왜? 치킨 가격 떨어졌으니까 치킨 사 먹어야지. 그럼 치킨 사 먹으면서 뭐도 같이 시키게 돼요. 두 개는 같이 먹어야지 좋으니까 맥주도 한 잔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맥주의 수요도 같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리한 건 요 가운데 있는 거 쏙 빼버리고 보완제 가격이 어떻게 되니까? 하락하니까 그 재화와 보완제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된더라? 증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얘기가 성립하는 이유예요, 이유. 근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과정을 살펴가면서 문제를 풀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셔라? 무조건 대체제 가격 오르고 보완제 가격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은 감소한다를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 중에서 기출문제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거 가지고 내는 문제는 해마다 한 개 이상은 꼭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고 안 되면 외워서라도 갖고 들어가셔야 문제가 웬만하면 풀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요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게 여기까지가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별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하나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해드린 정리해드린 요 내용이 왜 이렇게 되는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책 94페이지에 뭐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 수요 증가 요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101페이지에 공급 증가 요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으로는 100
몇 페이지예요? 104페이지 가시면 배우실 내용 이제 네 번째 겁니다. 네 번째 거. 균형이에요, 균형. 균형은 영어로는 대문자 2로 표시합니다. 공부하실 건 딸랑 두 개예요. 첫 번째, 균형이라는 거의 개념을 이해하십니다. 두 번째는 균형이라는 게 이동한대요. 두 가지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균형의 개념은 우리 책 104페이지에 제목만 네 줄이요. 시장 및 가격 결정, 시장 균형과 균형 가격 결정, 균형점의 결정, 균형의 개념, 그리고 A번의 균형. 그래서 균형은 거기 나와 있는 게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균형이라는 거의 개념이고, 그래서 일단 그 상태가 만들어지면 외부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려고 하는 상태를 균형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건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B에서 나와 있는 거, 어떤 가격 수준에서 뭐가 일치할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를 균형이라 불러요. 그럼 균형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균형이란 뭐가 일치할 때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고 있을 때를 균형이라 부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요량은 영어로 뭐로 표현하고 QD, 공급량은 영어로 QS라 표현하니까 QD와 QS가 같을 때가 균형이에요. 근데 이 수요량과 공급량은 어느 가격 수준에서 일치하고 있다며요. 그럼 그 어느 가격이라는 게 요 수요량에 대해서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인 수요 가격을 말하는 거고, 영어로는 P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어느 가격이라는 건 이 공급량에 대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최소 가격인 공급 가격을 말해요. 그래서 요것도 P로 표시하는 거. 그럼 그 어느 가격 수준도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지겠죠. 그래서 요 상태가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균형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QD와 QS가 같고 P와 P가 일치하게 되는 상태를 뭐란다? 균형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요건 이제 균형의 개념이고, 거기서 이제 파생적으로 생겨나는 개념이, 균형에서는 이와 같이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일치하게 되니까 그때 일치하는 가격을 일컫는 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균형에서의 가격. 그래서 이걸 균형 가격이라고 표현하고, 이름은 뭐로 붙인다? 그냥 P로 붙입니다. 그 다음에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도 일치하니까 그때 일치하는 양을 일컫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균형에서 뭐가 일치하고 있는 거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거니까 이걸 균형 수급 양, 또는 균형 상태에서는 실제로 이 물건에 대한 거래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걸 균형 거래 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는 Q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균형의 개념, 균형 가격의 개념, 균형 수급량 또는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량의 개념 아시면 되는데, 이걸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얘기를 종합해보면 QD와 QS가 같아서 뭐가 되고 Q가 되고, 균형이란 P와 P가 같아서 P가 될 때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균형이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균형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러한 균형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래프로 표현해보자. 항상 지금 수요 공급 이론 배울 때는 마지막 결론은 뭐로 나와요? 그래프로 나와요. 항상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크게 그렸나? 좀 줄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는 가격 들어간다고 그랬고, 여기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같이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에서 숫자 따고 공급에서 급자 따서 수급량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전 시간에 배웠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수요곡선. 그럼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다는 수요법칙 때문에 그 모양은 우하향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있어요. 그럼 그 수요곡선 상의 어떤 한 점에서 이 수요자는 이만큼의 가격, 즉 100원의 가격을 지불하고 이만큼의 양, 100개의 양을 구입하려고 한다 라고 가정한다면, 이 100원이 이 수요자의 뭐가 되는 거고, 수요 가격. 그 다음에 이 100개가 이 사람의 수요량이 되는 거죠. 근데 마침 요 점을 지나는 우상향하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급곡선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공급자는 이 점에서 100원의 가격을 받고 100개의 물건을
팔려고 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요 100원이 이 공급자의 뭐가 되는 거고? 공급 가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 100개가 공급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점이야말로 지금 정의한 대로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일치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점이 그래프로 그려진 뭐다? 균형입니다. 그래서 요 점을 균형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그때 일치하는 요 1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고? 균형 가격인 P. 이때 일치하는 요 수요량과 공급량이라고 하는 100개를 균형량 Q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서 균형을 표현하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곡선이 어떻게 하는 점? 교차하는 점이 되고, 그 점에서의 가격이 균형 가격, 그 점에서의 양이 균형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균형이 아닐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지금은 100원이 균형 가격인데 이거보다 가격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가격 50원에서도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이 만들어진다?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가격이 100원이었다 50원으로 떨어지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수요곡선상에 뭘 움직여서? 점을 움직여서 수요량을 어떻게 하겠어요? 증가시키겠죠. 그럼 이만큼이 수요량이 되는 거고,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곡선상에 뭐가 움직이면서? 점이 움직이면서 공급량을 어떻게 할 거다? 줄일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공급량이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이 50원이 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리가 없고, 누가 더 많은 상태? 수요량이 훨씬 더 많은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뭐라 부른다? 초과 수요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개념 정리해야 될 것 중에 또 뭐가 등장했다? 초과 수요라는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초과 수요는 어떨 때 발생하더라? 가격이 누구보다? 균형 가격보다 더 어떨 때? 낮을 때 발생하는 게 초과 수요입니다. 그럼 초과 수요라는 거의 개념은 수요량 QD와 공급량 QS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은 상태다? QD가 훨씬 더 많은 상태예요. 수요량이 더 많을 때. 그러면 이 상태는 균형이다? 균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균형 상태가 돼야지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균형이 아니니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해서 변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가 많아지면 그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수요법칙 설명할 때.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격은 균형 가격을 향해서 어떻게 될 거다? 상승해서 결국 뭘 이룰 거예요? 균형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200원에서 형성이 되면 그때도 이와 같은 수요곡선, 공급곡선 상에서 균형이 만들어질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200원이 되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진 거니까 수요곡선상에 뭘 움직여서? 점을 움직여서 수요량을 어떻게 할 테고? 감소시킬 테고,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지면 공급곡선상에 뭘 움직여서? 점을 움직여서 공급량을 어떻게 할 거다? 늘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200원일 때도 당연히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치하지 않아 보이고, 누가 더 많은 상태? 공급량이 더 많은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초과 공급이라 부릅니다. 초과 공급.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개념 정의해야 될 거, 초과 공급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어디에 있을 때? 훨씬 더 높은 데 있을 때 발생하는 게 초과 공급입니다. 그럼 초과 공급이라는 거의 개념은 수요량 QD와 공급량 QS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공급량 QS가 더 클 때를 말합니다. 그럼 이 상태도 역시나 균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가격은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습니까? 가격은 떨어진다고 배웠으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서 하락을 해서 결국 뭘 이루게 될 거다? 균형을 이루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균형의 개념에서 공부하실 건 균형의 개념, 균형 가격, 균형량의 개념,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의 개념 배우시면서 그거 기억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될 거고 상승할 테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하락할 거다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내용 물어보는, 우리가 지문 형태로 물어보는 문제를 내기에는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를 내버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실제로 출제되는 건 주로 뭐가 나오더라?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산 문제의 예를 들어놓은 게 우리 책 104페이지 리을번에 있는 문제예요. 리을번에 있는 문제. 그래서 이거 지난달 문제 풀 때 풀어드렸던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가볼게요. 문제는 반드시 그 두 줄 균형가격과 균형수급량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리을번에서입니다. 아파트의 수요함수가 P 이퀄 900-QD. 이 수요함수는 이제 좀 익숙해졌죠? 아까 개별 수요함수, 뭐 시장 수요함수 이 얘기할 때 이런 함수 형태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P 이퀄 900-QD가 수요함수로 주어졌고 공급함수는 P 이퀄 100+QS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반드시 이런 계산 문제를 낼 때는 문제가 나올 때 반드시 뭐가 주어진다.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그래 놓고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해보세요 라고 시험 문제를 내요. 이게 시험 문제 내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수요함수, 공급함수 주고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내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함수가 어떻게 주어진 거고 P 이퀄 100-QD. 그 다음 공급함수는 P 이퀄 100+900이에요. 900-QD. 그 다음에 P 이퀄 100+QS. 그럼 이게 수요함수인지 공급함수인지 만약에 안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부호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수요함수인 거고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부호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공급함수라는 거 찾을 수 있겠죠? 그러려고 아까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배운 거니까. 그럼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건 이제 문제 내는 형태니까 문제를 뭐 하는 방법? 푸는 방법도 정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방법. 그럼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걸 물어본 취지는 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균형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균형이라는 거의 개념은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균형의 개념이었잖아요.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균형을 계산해라. 균형가격과 균형을 계산하라고 문제가 물어보면 문제 풀 때는 QD 이퀄 QS 이퀄 Q 또는 P 이퀄 P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가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걸 QS의 함수로 바꿔서 풀었단 말이에요. 아까 그 개별 수요 가지고 시장 수요 구할 때 그럴 때처럼.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얘는 뭐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P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식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요 P는 어떻게 생긴 거고 900-QD인 거고 요 P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100+QS로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갖다가 놓고 방정식 하나 만들어 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식은 하나인데 모르는 게 두 개잖아요. 그럼 이걸 바로 풀지는 못하니까 또 누굴 갖다 응용하는 거예요? 요걸 갖다 응용하는 거예요, 요걸. 왜? 균형에서는 QD와 QS가 같아져서 뭐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Q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Q. 얘도 Q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균형에서는. 그럼 이걸 다시 쓰면 900-Q 이퀄 100+Q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Q와 Q가 같아졌으니까 이거 풀 수 있죠? 그럼 이거 푸시는 방법은 마이너스 붙은 거 무조건 반대쪽으로 넘겨야지 우리는 편하죠? 그래서 이거 넘어오니까 플러스 돼서 2Q는 이거 이쪽으로 넘어갈 땐 부호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800. 그럼 Q를 구하려면 양쪽을 2로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Q는 얼마가 되고 400. 그럼 이렇게 구해진 요 Q가 P와 P가 같다. QD와 QS가 같아서 Q가 된다라는 균형 상태에서의 양을 구한 거잖아요. 그럼 균형 상태에서의 양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균형량이라 부르죠. 그래서 균형량이 얼마가 된 거고 400이 된 거고 만약에 뭐를 구하고 싶으면 균형 가격을 구하고 싶으면 요 Q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P값이 구해지겠죠. 그럼 여기다가 400을 대입하면 P는 얼마 되고 500. 여기다 요 Q 이퀄 400을 더하면 얘도 500 되죠. 그러면 P와 P가 같아서 P가 되니까 요때 요 P가 균형 가격인데 균형 가격은 당연히 얼마 되겠다? 500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푸는 방법 어떻게 해라?
그냥 QD와 QS가 같다 또는 P와 P가 같다라고 해서 뭘 만들어 갖고 방정식 만들어 갖고 그거 풀고 나머지 값은 그걸 대입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얘는 자주는 안 나와요. 왜? 내면 다 맞으니까. 다 맞을까봐 자주 못 내는 문제. 그래서 작년처럼 되게 시험 문제 쉽게 낼 때 내는 문제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습 잡고 하셔서 풀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의 개념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 더 있죠. 균형에서 공부하실 건. 우리 책 어디로 가시냐면 106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2번에 균형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균형의 이동 또는 균형의 변동이라 부르는 건데, 균형의 이동에서는 제일 먼저 공부하실 게 균형의 이동이 뭔지 개념부터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균형의 이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균형의 이동은 다른 게 아니고, 균형의 이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요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립니다. 균형이 만들어진 그래프를. 그래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구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만들어진다고 그랬고, 그때 가격을 균형 가격, 그때 양을 균형 양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여기서 만들어졌던 요 균형점이 말 그대로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걸 균형의 이동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균형의 이동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왜 옮겨갔냐 이거예요. 여기 있던 균형이 갑자기 일로 간 이유. 그럼 이걸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격이 이렇게 올랐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올랐나. 근데 아까 가격이 변하면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더 높아지면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균형을 향해서 가격은 다시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여기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이 변해서는 여기 있던 균형이 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가격 이외의 요인.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누가 변한다?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럼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건 결국 무슨 곡선이?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된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배웠던 가격 이외의 요인, 아까 저기다 정리해드린 거 중에 만약에 소득이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소득이 증가하는 건 누구한테만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까? 수요한테만 영향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수요 곡선만 어느 쪽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늘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수요 곡선이 어디로? 우측으로 이동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걸 그래프로 그려봐요. 소득이 늘어나니까 여기 있던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해 버린 거예요. 그럼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라는 거의 뜻은 2를 지나던 요 원래 수요 곡선은 이제 없어진 거고 새로운 수요 곡선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인 균형점은 더 이상 요 점이 아니라 요 점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이걸 균형의 이동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함으로써 원래 있던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균형이 옮겨가는 현상을 두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균형의 이동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균형의 이동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뭐예요? 앞에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얘네들은 3월 내내 이해하시라는 게 뭐냐면 이걸 이해하려면 앞에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 거 공부하시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개념이고 시험 문제에서는 뭘 묻냐 이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그러면 여기 있던 균형이 1로 가면 여기서는 균형 가격이 P였고 균형량이 Q였는데 요 점으로 균형이 옮겨가도 그때 가격은 여전히 똑같고 그때 양도 여전히 똑같아질 거다? 그럴 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이동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어떻게 될 테니까 변화를 할 테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뭘 문다? 이와 같이 균형이 이동됐을 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균형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 변화하는 모습이 변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게 균형의 이동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항상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고 주고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물어보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죠. 왜? 소득이 증가할 때 균형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소득이 증가했다는 걸 통해서 수요가 곡선이 어디로 갔다는 거, 우측으로 갔다는 걸 찾아내서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를 찾아야 되니까 조금 더 복잡해진 거예요. 이렇게 내면 조금 어려운 문제고, 좀 쉽게 내려면 어떻게 주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 또는 수요곡선 또는 공곡선 자체가 이동했을 때, 즉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가격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더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문제를 내는 형태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곡선 또는 공곡선 자체가 이동했을 때 균형가격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되는지를 시험 문제에서 묻습니다. 그럼 이걸 알아내는 방법은 첫 번째, 우리 책에 보시면 균형이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쭉 나열해냈어요. 그래서 균형이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은, 자, 이건 시험 문제 내는 형태니까 균형이 이동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 균형이 이동할 수 있는 종류. 균형이 이동할 수 있는 종류는 첫 번째 수요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책 107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수요의 변화와 균형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수요 곡선이 움직일 때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움직이는 수요의 증가도 있고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가는 감소도 있다는 거죠. 그럼 경우의 수가 일단 몇 가지? 두 가지. 두 번째, 수요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요는 가만히 있고 이번에는 공급만 변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급만 변화할 때도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만 움직일 때도 증가 감소,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 그게 우리 책의 107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공급의 변화와 균형의 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좀 넘겨보세요. 우리 책 어디로 보시냐면 110페이지 가보시면 110페이지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때. 근데 이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또 네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수요는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도 어떻게 될 때? 증가할 때. 두 번째, 수요는 감소하면서 동시에 공급도 감소할 때. 세 번째는 수요는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은 감소할 때. 네 번째, 수요는 감소하면서 동시에 공급은 증가할 때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우리 책 110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 거에서 1번이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2번이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 그 다음에 3번이 수요는 증가하면서 공급은 감소. 4번은 수요는 감소하면서 공급은 증가. 요거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경우의 수들은 각각 기역, 니은, 디귿 그래갖고 몇 가지 수들로 다시 나눠져요.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기역은 뭘 설명하고 있어요? 수요와 공급 중에 수요가 더 많이 움직였을 때, 증가했을 때가 아니에요. 둘 다 움직였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중에 수요가 더 많이 움직였을 때가 다 기역으로 설명해 놓은 거고, 니은은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움직였는데 누가 더 많이 움직였을 때? 공급이 더 많이 움직였을 때. 그 다음에 디귿은 수요 움직인 크기와 공급 움직인 크기가 같을 때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우리 책에는 이걸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가면서 정리해 놓은 이유가 경우의 수가 이와 같이 몇 가지니까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얘만 해도 네 개가 각각 몇 가지씩 있으니까 세 가지씩 있으니까 총 몇 개? 12개. 그럼 토탈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6개가 돼요. 그래서 그 16가지 경우가 균형 가격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야 되니까 그걸 알아내기 힘드신 분은 그냥 이걸 통째로 어떻게 해라? 외워라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걸 어떻게 외워? 우리는 4개도 못 외워갖고 헷갈리는 판인데. 그러니까 외우는 건 포기해요, 포기. 못 외워. 그러니까 못 외우니까 그 다음 차선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래프 그리시라는 거예요, 그래프. 그래서 나는 그래프도 못 그리겠다. 그럼 오늘부터 집에 가서 뭐 해라? 물 떠놓고 빌어. 제발 시험에 내지 말라고. 근데 빌었는데 약발이 안 먹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찍어보셔야지, 뭘. 찍었는데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다른 거 맞추면 되고. 다른 것도 못 맞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년에 또 보면 되지, 뭘.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워요. 외우라고 정리해놨으니까. 근데 안 외워지니까 어떡하자? 그래프 그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뭘 그려서 푼다? 그래프 그려서 푼다. 그럼 그래프는 어떨 때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해서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가 주어지고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움직여갖고 뭘 물어볼 때 균형 가격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면 무조건 뭘 그려서 풀어라? 그래프 그려서. 아니 그래프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릴 수는 없잖아요. 아무 때나 막 그래프 그리고 있으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요. 그럼 그래프는 어떨 때 그린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누가 변해갖고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이 변했을 때 균형 가격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뭘 그려서 풀어라? 그래프 그려서 풀어라는 겁니다. 이게 균형의 이동 문제를 푸는 요령이에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는 거기 나와 있는 16가지 경우를 다 제가 그려드린다고 그래서 이거 눈으로만 보고 여러분들이 다 그릴 수 있을 거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뭐 해보셔야 돼?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1월 달에는 요거 그려드리고 요거 아니야, 2개만 그려드렸나? 요거 그려드리고 아마 요거 그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그릴 거예요. 뭐 공급만 감소했을 때 하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 중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 중에서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더 클 때, 이때를 그려드릴 겁니다. 2개를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려드리는 건 누구를 그릴 거다? 공급만 어떻게 됐을 때? 감소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려드리는 건 뭘 그릴 거다?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데 누가 더 많이 변했다? 수요가 더 많이 변했다라고 할 때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 거니까 균형 가격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죠. 책에는 결론을 써놨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결론이 내가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릴 때는 균형의 이동은 어떨 때 나타나는 거니까 원래 있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가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일단 그리려면 뭘 그려야 돼요? 원래 균형 그려야죠. 원래 균형. 그럼 원래 균형을 그릴 때는 얘가 가격이고 얘가 균형량이니까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그리고 우상향하는 공곡선 그려서 2개가 교차하는 점을 찾아서 균형으로 표시하고 그때 균형가격과 그때 균형량을 표시해 놓으면 되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하세요. 공급이 어떻게 됐대요? 감소. 그러면 얘가 공급곡선인 건 알아야겠죠? 그래서 얘가 공급곡선이니까 감소했으니까 공급곡선은 어디로 간다? 좌측으로 할 거 아니에요. 좌측으로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새로운 균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새로운 균형에서의 균형 가격, 균형량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고 가격은 위로 갔잖아요. 위로 가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가격은 상승. 그 다음에 양은 어디로 갔어요? 좌쪽으로 갔잖아요. 좌측. 그럼 좌측으로 가면 감소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 책에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 100몇 페이지야 이게? 110페이지 아니에요. 108페이지에 108페이지 가보시면 그림 2개 있잖아요. 108페이지에 있는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 2개 중에 두 번째 거 니은이에요. 니은? 네, 니은 그려드린 거예요. 니은. 그래서 108페이지가 동그라미 2번 얘기잖아요. 공급만 변화했을 때 그 중에서 누구 그려드린 거다? 니은번 그려드린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 그래프를 그려서 108페이지 2번에 니은번에 있는 결론하고 똑같은지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아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데 둘 중에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을 때예요. 이때 찾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그리려면 일단 원래 균형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균형. 그러면 원래 균형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그려놓고 우상향하는 공곡선 그려놓고 2개가 어떻게 하는 점? 교차하는 점을 찾아서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원래 균형인데 여기까지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하세요. 수요는 어떻게 됐대요? 증가했대요. 증가.
공급은 어떻게 됐대요? 감소했대요. 그럼 좌측으로 가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두 개가 동시에 움직였으니까 누가 더 많이 움직였는지 크기를 꼭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크기도 같이 표현해야 되니까 이와 같이 많이 움직인 애는 얘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원래 있던 곡선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곡선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서 새로운 수요 곡선을 그리고, 왜? 수요는 많이 움직였으니까. 근데 공급은 감소하되 조금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인 애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원래 있던 곡선 가까이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되 최대한 원래 있던 곡선에 가깝게 붙여서 새로운 공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교차하는 점이 새로운 균형이 될 테고, 그때 균형가격과 그때 균형량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위로 올라갔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됐고? 상승했고, 균형량은 어디로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증가했다라고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우리 책에 있었던가? 이 그래프가 우리 책에 있어요? 아, 있나?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책에는? 아, 우리 책에는 그 110페이지에는 표상에는 있죠. 표상에는 있는데, 그래프 그려진 게 없다고요. 그래프 그려진 게. 그래서 그래프 그려진 건 없고, 110페이지에 있는 표상에서 3번에서, 동그라미 3번,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중에 기억번 그려드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래프는 실제로 없어요, 책에. 책에 그래프는 없고, 그러니까 그래프, 책에 그려놓은 그래프가 전체를 다 그려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그래프 그려진 건 없고, 책에 어디에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중에서 3번 중에 누구? 기억번 그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려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색깔 볼펜 갖고 그리세요. 그래야지 구별을 잘 하니까. 근데 시험장 가서 시험 볼 때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갖다 놓고 이거 그리고 있을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축은 이렇게 대충 그리세요. 그래놓고 수요곡선, 공곡선 그려놓고 원래 거라는 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건 다 1번으로 표시해요. 다 1번으로. 그래서 균형가격도 1번, 균형량도 1번으로 표시해요. 그럼 이거까지 그리는데 한 5초쯤 걸렸다고 쳐요. 그리고 실제로 그릴 때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얘는 1번, 얘는 2번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그래서 이거 5초쯤 시간 걸려서 그렸다고 쳐요. 그래 놓고 이거 그립니다, 이거.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됐대요? 증가. 공급은 감소. 근데 많이 움직인 애가 수요니까 수요는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서 몇 번? 2번. 공급은 조금만 움직였으니까 원래 있던 곡선에서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2번. 그럼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새로운 균형 2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에서 2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양은 어떻게 됐고? 증가. 위로 갔으니까 가격은 상승. 그래서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그리면 하나 그리는데 20초면 그리죠.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그래프를 문제에서는 5개 그려야 되는 상황도 생겨요. 다음은 균형의 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이 바르게 된 거 찾으세요. 1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수요의 증가가 더 크다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지만 균형량은 감소한다. 2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데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감소가 더 크다면 이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5개 주면 그 5개를 다 그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 정답이 5번에 있으면 이거 몇 개 그려야 돼? 5개 다 그려봐야 돼. 그러면 이 그래프 하나 그리는데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어야 10초 안에 끝낼 수 있어야 1분 안에 이 문제 풀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예요?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그래프를 몇 초 안에? 10초 안에 그릴 수 있게 숙달을 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래프 안 그리고 푸는 거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래프 안 그리는 걸 먼저 설명드리면 그게 생각이 안 났을 때 문제 어떻게 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걸 먼저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이 뭔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복잡하다. 주구장창 동영상 보세요.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동영상을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알 것 같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 한다? 책 보고 정리하세요. 그래서 책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다. 그러면 책 뒤에 있는 문제 푸세요. 그것까지가 목표예요. 현재 시간이 5분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5분부터 시험 볼게요. 그래서 1시 15분부터 해설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